이런 시어머니 어떠세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터치도 하지 않으시고요. 간섭도 전혀 없습니다. 당신도 혼자 살면서 혼자 모든 걸 알아서 하시고요. 자식들 귀찮게 전혀 안 하세요. 그 대신 자식들한테 도움도 안 주시기도 해요. 저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저희 친정엄마는 밑반찬부터 고기까지 바리바리 싸서 저희 집 앞에 놓고 가는가 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고생해라 딱 그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제 친구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지. 시어머니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간섭하고 지적해봐. 얼마나 기분 상하는데. 그래? 그래서 편하게 사는 건 있긴 한데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고 해야 할까? 내가 이 집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 시댁에서 인정받아 뭐하게? 시는 시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차라리 나를 어렵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안 부르는 이유가 뭔데? 우리 집에 오면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먼저 훑으시고 차려놓은 음식들 만든 건지 식당에서 사온 건지 파악하신 다음에 맛이 있네 없네 하면서 얼마나 사람 피 말리는데 그러고 나서 수고했다고 하면 뭐해. 이미 내 마음은 갈기갈기 상처로 가득해. 이런 삶이 부럽니? 아니 나는 너네 시어머니가 좋은 거라 생각한다니까.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보고 시집 잘 갔다고 했고요. 돈 많은 집안 필요 없고 마음 편한 집안이 좋은 거라며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긴요, 친구들은 시댁 식구들만 만나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저는 큰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저희가 결혼 10년 차인데 살면서 가정 내에서 불화가 한 번도 없었고요. 시월도 또한 없었어요. 뒤돌아보니 잘 살아온 것 같아서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니 저를 배려해서 잘해주시고 입 꾹 다물고 사시는 것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 바보입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 후 평화롭게 살기 위해 며느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결혼 초반에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내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봤잖니? 그때 내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나를 갈구는 것보다 내가 우리 남편을 더 잡았어. 그게 시어머니한테 복수하는 길이라 생각했거든. 시어머니가 갈구실수록 내가 남편을 더 잡았지. 자기 아들은 며느리한테 호되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로 만들기 위해서지. 그래서 내가 너 안 잡는 거다. 우리 아들 건들까 봐. 내가 웬만한 건 혼자 다 할 테니까 내 신경 쓰지 말고 너네는 잘 살아라. 알겠지? 아, 그러셨군요, 어머님.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좀 황당해서 그때 그 말이 내내 머릿속에 콕 꽂혀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딱 저런 마인드로 저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지도 않으시고요. 저를 위해 뭘 해주지도 않은 분이세요. 오로지 아들과 손주들만 위하는 분입니다. 시아버지가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애초에 신혼집을 시어머니와 가깝게 잡아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앙내를 하는데요. 어머님 또한 말수가 없으시지만 애들 어릴 땐 너무 귀엽잖아요. 할머니가 좋아서 애교도 부리고 안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래 잘한다 귀엽다 딱 이런 딱딱한 말투로 저희 애들을 대했습니다. 애들한테 그러면 저한테는 어떻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의 간섭이 딱 한 번 있었네요. 제가 둘째를 낳았고 조리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 낳느라 수고했다. 너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가지게 되어서 배부르겠다. 잘했다. 그런데 셋째는 낳지 말거라. 우리 아들 월급으로 셋째는 무리잖니. 아무리 나라에서 셋째 낳으면 지원금 많이 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세 발의 피야. 가난이 대물림 될 뿐이니까 둘만 낳아서 잘 키워라. 그럼 됐지. 어머님, 저희도 둘만 낳고 키울 생각이었어요. 셋째는 정말 없어요. 저희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 말씀을 꼭 애 낳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서운하네요. 애 낳아서 나도 기쁘고 너도 고생한 거 내가 다 아는데
키울 생각하니까 깜깜해서 그래. 우리 아들 월급 받아서 저 자식한테 다 쏟아부을 텐데 그것도 아깝고 애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이니? 저도 이 갓난 아기 키우려면 뼈가 빠져요. 몸도 회복 안 된 상태에서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하려면 제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고요. 돈이 무조건 필요하죠. 그래도 아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너는 네 엄마가 걱정하잖니. 나는 우리 아범 엄마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고 뭘 그런 말을 서운하게 듣니? 그러려니 하는 거지. 저 좀 쉴게요. 어머님 계시다가 아범 오면 식사하고 가세요. 저는 생각 없네요. 그리고 원래부터 어머님과 저희 식구가 만나면 저와 인사치레나 하지 대화는 주로 남편과 어머님만 해요. 제가 껴들어도 제 말은 무시하세요.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내가 65세 이상이 되었잖아. 65세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많더라.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단은 핸드폰비 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 나라에서 65세 이상이면 핸드폰비도 지원을 해줘? 나도 몰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어머님, 제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핸드폰비 지원을 받으려면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주더라고요. 어머님은 연금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실 거예요. 그래 아범아 네가 한번 알아봐라. 나라에서 혜택 준다는 거 해먹어야지.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그런 거 다 이용해야지 안 그러냐? 이 사람이 알아봤다잖아요. 노령연금 타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니까. 여기 나와 있네. 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고. 엄마는 안 되겠네. 남편이 대화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알아보고 제가 한 말과 똑같자 어머님도 수긍하셨어요. 거의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혹은 제가 아무리 웃긴 말을 해도 어머님은 제 말을 안 들으시고 남편과 이야기해요. 저는 이 집에 약간 투명인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가족으로 인정 안 하고 소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머님도 낯도 많이 가리고 표현도 서툴고 어색해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다가가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지는 주잖아요. 어떻게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소외시키나요? 소외되는 게 좋은 거야. 차라리 나는 우리 어머님이 나 빼고 만났으면 좋겠어. 괜히 만나서 이것저것 트집 잡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는데 만나면 스트레스라니까. 그냥 날 무시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딱 원하는 시어머니상이 니네 시어머니야. 너 복 받았다니까. 투명인간 취급이 복 받은 거야? 도대체 시댁과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한 거야? 나는 정말 어렵기도 하고 모르겠어. 뭔가 마음이 외로웠어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 기분이 좀 좌우되는 것도 싫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제 할 일만 다 하는 스타일이고 정은 없지만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할 줄 아는 분이세요. 이런 시어머니 괜찮은데 제가 복에 겨운 소리를 하는 건가요? 다른 집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말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요. 그런데 저희 집은 워낙 말수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속상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싸운 적도 없고 어머님 때문에 맘 상한 적도 없어서 결혼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쩔 땐 최악의 시댁인 것도 같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가요? 그렇게 10년을 고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도 무뚝뚝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딱 시어머니와 똑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보다는 더 다정한 편에 속하고요. 그런데 이게 의리로 산 거지 둘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선 봐서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나이도 차고 집안도 비슷해서 결혼을 해서 그런지 특별히 부부 사이가 애틋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3년 차부터는 의리로 산다고들 해서 저도 그런 기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이 없으니 저에게 일이 생길 때 온전한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엄마 또 약 먹어? 아빠 엄마는 맨날 소화제 먹는다. 소화가 안 된대.
온유야, 엄마 걱정했어? 엄마가 어젯밤에 밥을 많이 먹었나 봐. 아직도 소화가 안 되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운동 부족인 것 같아서 너네 어린이집 가면 엄마 운동 가려고. 그러지 말고 병원에 다녀오는 게 어때? 약 먹은 지 꽤 됐잖아. 배도 아프다고 하고. 분명 그냥 체했다 아니면 위장 운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할 게 분명한데 뭘. 내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나 처녀적에는 약을 달고 이랬었어. 내가 위장이 좀 약해. 엄마, 아프면 병원 가야지. 우리도 아프면 병원 가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 받으면 금방 나아. 그래, 가서 위내시경도 받고 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는 거지. 아닐 거야 하고 가면 큰 병이래.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가봐. 애들도 이렇게 걱정하잖아. 알았어. 큰 병원 가서 예약하고 진료 볼게. 좀 푹 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애들과 남편을 등교시키고 출근시킨 다음 별 걱정 안 하고 며칠 뒤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위내시경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상 증상을 발견해서 조직 검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CT와 PET 검사까지 받게 되었죠. 사실은 제가 처녀적에 하도 일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서 위내시경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조직 검사까지 하고 난리친 적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애들을 다 낳고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자궁 쪽에 혹이 있어서 그때도 조직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 별일 아닐 확률이 많다고 들었고요. 실제로 자궁에 있는 혹은 단순 물혹이라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 결과 들으러 갔을 때에도 걱정 없이 혼자 갔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죠? 위암이네요.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기이고 크기도 크지 않아서 전신마취가 아니라 수면마취로 제거 가능합니다. 네? 암이요? 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용종이라 그랬거든요.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암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바뀐 거 아니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암에 걸린 겁니다. 제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안 하긴 했어요. 그냥 몸매만 유지하자는 생각으로 살았지요. 맵고 짠 걸 엄청 좋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셔야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요. 암이라는 말에 그 모든 습관들이 후회가 되었어요. 저도 너무 많이 놀랐고요. 혼자 병원 갔다가 집에 어떻게 온지 기억도 안 나요. 겨우 집에 와서 울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 후에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위암이래. 나 사실 그동안 꽤 아팠어. 그래도 단순 위염인 줄만 알았지. 아니면 위궤양 정도일 줄만 알았지. 위내시경하고 조직 검사까지 다 하고 할 수 있는 검사들은 다 했었어. 나 전에 이런 검사 해본 적 있잖아, 왜. 그래서 이번에도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의사가 오늘 그러더라고. 나 위암이라고. 나 어떡해? 어떡해, 여보. 많이 심각한 거야? 왜 암도 1기, 2기 이렇게 있잖아. 많이 심각하대? 수술할 수 있대? 수술하면 좋아진대? 수술해도 암은 암이지. 병원 다녀온 이후부터 더 아픈 것 같아.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하냐? 우리 애들은 어떡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당신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떡하냐?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수술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나 무서워, 여보. 너무 무서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나에게 닥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 여보, 나 어떡해? 제가 그날 감정이 좀 격해져서 좀 오버했긴 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남편도 우는 저를 다독여주며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남편 차가 있는 것을 보고 퇴근을 일찍 한 거 보고 들리셨어요. 같은 단지에 살아서 전화하고 왕래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종종 이렇게 집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이인데요. 그날 제가 너무 크게 울자
남편이 어머님을 현관 밖에서 되돌려 보냈어요.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겠어요. 남편이 애들 씻기고 재우고 처음으로 해본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날 자고 나니까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어미야, 아유, 좀 괜찮니?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아봤다고 했지? 그래도 다른 병원 가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미 이 병원의 명의라고 소문난 분께 진료를 받았던 거고요. 다른 병원에 가면 또 검사 받아야 해서 괜히 시간만 낭비할 뿐인 것 같아요. 그래, 너한테는 지금 시간이 제일 부족하니까. 아이, 어떻게 그동안 모르고 지냈어? 어떻게 병이 그렇게 심하도록 몰랐어? 위암 말기라니. 앞으로 시간이 얼마 없겠구나. 저는 사실 남편한테도 위암이 몇 기인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어머님은 위암 말기인 줄 아시더라고요. 정정하려고 어머님께 말하려는 찰나에 어머님 핸드폰에 누군가가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암 말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정정을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 몇 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말하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그 오해가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것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속이 아파서 밥도 안 넘어가고 밥을 안 먹으니 힘도 없어서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많이 아파서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당신도 힘을 내야지. 우리 애들도 있는데. 애들은 내가 학교 보내고 등원시킬 테니까 쉬고 있어. 회사 갔다 올게. 부탁 좀 할게. 내가 힘이 너무 없다. 정신도 없고. 그냥 눈물만 나. 하원은 내가 한다고 유치원에 말해줘. 남편이 많이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쉬기 바빴지 애들하고 놀아준다거나 집안일을 한다는 자상함은 없었어요. 그래도 와이프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저를 대신해 아이들과 집안을 챙기려는 남편의 노력에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에 힘입어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속이 안 좋지만 억지로 약을 먹었고요. 저도 힘을 내서 열심히 치료받고 수술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위암에 대해 많이 찾아봤습니다. 의사도 그랬고요. 위암 1기는 생존율도 높아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제가 또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힘을 내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해 가야지 하고 제 스스로를 다독이고 북돋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날도 제가 힘없이 누워만 있을 줄 아셨는지 작은 애 유치원 하원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예, 많이 힘들지. 둘째 하와는 내가 하고 우리 집에서 밥 먹여갈 테니까 집에 있어라. 큰애는 학원 갔다가 5시에 오지? 우리 집으로 오라고 내가 전화할 테니까 너는 푹 쉬고 있어라.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힘을 내서 제가 다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두 손 걷어붙이고 아이들을 챙겨주셨어요. 사실 그동안 어머님과 이게 가족인가? 나만 이방인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날 남편과 어머님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 힘들다고 애들을 챙겨주니까 저도 한결 수월하고 좋았어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이 저희 애들만 데리고 집으로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전날 밤 애들 샤워 다 씻기고 아침에 등교까지 시켜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나 혼자 오해했구나. 내가 어머님과 남편의 마음을 나쁘게 오해했다고 생각하며 많이 죄송스러웠고 앞으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해드려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 주방에서 사람 말소리가 나서 일어났어요. 시간을 보니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고요. 어머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였어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저녁밥까지 차려주어 먹고 있었더랬죠.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어머님과 남편 소리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가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니처 죽으면 너도 세장가 가야 한다. 아이, 무슨 저런 애가 들어와서 초상까지 치르게 만든다니.
차라리 지금 갈라섰으면 좋겠다. 엄마, 그건 좀 그렇지. 애들 엄마이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모든 게 정리되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야. 제가 결혼해서 한 일이 뭐야. 애 낳고 일한 적 한 번도 없고 응? 한평생 놀고 먹기만 한 거 아니니? 애 둘만 낳으라니까 선타 그런 소리나 하고. 참나. 아이 돈을 안 벌어봐서 힘든 줄도 모르는 거다. 그렇게 미운 말만 골라 하더니 위안까지 걸리냐? 아유 쟤 죽으면 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재혼해. 나는 너 혼자 사는 꼴 죽어도 못 봐. 엄마, 아이 그 말은 너무하지. 그리고 애들 엄마 듣겠어요. 아이 그만하세요. 알았어, 알았다고요. 시어머니의 민낯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바로 아들을 새장가 보내려는 시어머니의 의중을 알게 되었어요. 어제 위암인 걸 알았는데 벌써 저 죽으면 새장가 보낼 계획까지 세우는 시어머님이 정말로 야속했습니다. 저희 애들 챙겨주는 거에 감동해서 시어머니를 다시 보려고 했었는데 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배신감이 너무 들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갈까 했지만 남은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위안 말기면 먹지도 못하고 그 수발 드는 것도 힘들다더라. 아파서 예민해져서 결국 요양원에 보낸다더라. 위안 말기면 몇 개월 못 썼는데 그래서 얘도 병원비를 너한테 대라고 너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선 봐놔.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암이라니. 에휴. 시어머니의 말은 하나하나 가슴에 다 꽂혔어요. 결혼 10년 동안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너무도 잘 아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역시 제가 느낀 대로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어머님 아들의 몸종, 애 낳아주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했고 서운함을 넘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이 참 그때 그 지영이 알지? 우리 윗동네 살아서 너 좋아한다고 졸졸 쫓아다녔던 애 말이야. 걔네가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런데 걔 아직 혼자더라. 아직도 네 얘기를 묻더라고. 걔 넌 못 잊어서 혼자인 거 아냐? 걔랑 결혼할 걸 그랬어.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이 번대. 아, 지영이? 걔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었어. 우리 회사 하청업체 대표더라. 자기는 일만 하고 사느라 결혼 못했다고 그러면서 나를 아주 호감으로 보더라고. 그 뒤로 몇 번 마주치긴 했어. 아이 걔가 뭐라디? 자기랑 사귀어 보지? 하긴 걔가 나이가 어려서 지금 결혼하면 애도 하나 더 낳을 수도 있겠다. 그치? 아유 엄마, 그래도 내가 결혼한 유부남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냥 잘 지냈냐 여전하다 그런 얘기하고 지나쳤지. 우리 팀 담당이라 한 달에 몇 번씩 마주쳐. 전에는 회사에서 다 같이 밥도 먹었고. 그래? 너무 잘 됐다. 너도 걔한테 마음이 있었지? 그때 걔가 유학 간다고 해서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때? 마음이 있어? 그건 나중에 가서 생각해봐야지. 아, 지금은 말 못해요. 버젓이 처가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죽을 텐데 뭐 어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거사. 걔가 재혼을 해주려나 몰라. 콧대가 엄청 높을 것 같은데 너라면 끔박 죽고. 애미 죽으면 걔랑 결혼해. 애들이 있어서 안 돼. 애들이 반대를 하지. 그리고 그쪽 집안에서 반대하고. 애가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그건 안 되지. 애들은 네 처집으로 보내면 돼. 양육비만 주면 되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벌써 내가 저 세상에 가면 어떻게 할지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고요. 아이들을 저희 친정에 보내고 남편을 새 출발시키려는 어머님의 계획도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마음이 급해 보였고 저는 그 두 사람이 서운하기만 했어요. 제가 이러고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저도 두 사람 말을 들으니까 그 순간부터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말기 환자도 아니고 일기인데 왜 저들이 저를 시한부라고 오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화까지 오갔는데 제가 암 일기라고 이 상황에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요. 그때 제가 암이라는 것보다 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저 세상 가고 나서 새장가 갈 계획 짜는 것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암보다는 이혼 소송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날 어머님이 가시고 남편이 괜찮냐고 저를 다독여주려 하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오늘은 뭐 좀 먹었어? 계속 잠만 자서 어떡해. 약이 많이 졸린 약인가? 어머님이 잘 챙겨주셨지? 아, 다행이다. 어머님이 곁에 계셔서 나 떠나면 이런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나 없는 삶 살 수 있겠어? 우리 애들 잘 챙길 수 있겠어? 아이, 무슨 말이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서 컨디션을 올릴 생각만 해. 제가 또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많이 당황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정이 올라와서 정신이 없는 척을 하면서 남편 놈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버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놔두고 가서 미안해. 우리 오듀랑 온니랑 놔두고 난 먼저 떠나서 미안해. 우리 애들 잘 부탁해. 아, 여보, 걱정 마. 내가 잘 지킬 테니까. 근데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아유, 머리숱 다 빠지겠네. 아유, 이거 나와. 너무 얄밉잖아요. 어떻게 와이프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혼 생각을 하나요? 그렇게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1시간 정도 우는 연기를 했었죠. 저렇게 머리끄덩이라도 잡으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우스스 떨어지더라고요. 가뜩이나 탈모라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신경 쓰던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 사정 봐주게 생겼나요? 나중에는 남편도 저를 따라오는데 아파서 우는 건지 제가 아파서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그날 후부터 남편은 정말 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건지 퇴근이 더 늦어졌고요. 아침에는 안 바르던 헤어 왁스까지 바르고 나가더라고요. 와이프는 암에 걸려서 말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머리카락에 힘을 주고 다닌다니요. 역시나 정도 의리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수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던 날 남편이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아, 여보, 그런데 이거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지? 한 달 전부터 잡혔던 해외 출장이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당신 수술하는 날이야. 내가 시간이 많아서 얘기 안 하고 있었고 또 당신이 아프다고 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해외 출장이라 이미 비행기 표까지 인사팀에서 다 예약해 놓아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신 곁에 있어주지 못할 것 같아. 남편놈이 제 수술날에 왜 오지 못하는지 저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주선 하에 그 예전에 남편한테 호감이 있던 그 여자와 남편이 재회를 했었고요. 벌써 여러 번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와 어디 놀러 갈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행동에 어처구니 없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건 어디에서든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같이 병원 가면 제가 위암 말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그래, 어쩔 수 없지. 아빠가 바쁜 게 우리 애들한테도 좋은 거니까. 나 죽으면 우리 애들 당신이 먹여 살려야 하는데 회사에서 기반을 잘 닦아놔야지. 아니, 나는 괜찮아. 어차피 엄마 아빠가 올라오기로 해서 엄마 아빠랑 병원에 같이 가면 돼.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잘 다녀오고. 일주일 걸린다고? 그럼 나도 퇴원해 있겠다. 집에서 보면 되겠다. 그래, 저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내가 따로 얘기할게. 당신 혼자 가게 해서 미안하네. 괜찮아. 나 원래 씩씩하잖아. 이 정도는 일도 아니지. 괜찮아. 일이 먼저야. 마음 같아서는 아주 남편 놈의 기싸대기를 힘껏 알려주고 싶었어요. 말기 암이라고 알고 있는 와이프가 수술을 받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저 세상 가고 나서 재혼할 생각에
그년과 데이트를 가는 남편에게 많이 실망했고 정말 쳐 죽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저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거랑 여태 애 낳고 살 붙이고 살았다는 것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친정 부모님이랑 가기로 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런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저쪽 집안에서 저를 위안 말기로 오해하고 나를 내치려고 한다고요. 벌써 남편은 새 여자와의 연애가 시작된 것 같았고요. 아마 출장도 의심스럽다고 했죠. 엄마 아빠도 믿지 못했어요. 아니 뭐라고? 정서방이? 아니다. 우리 정서방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정한 편은 아니어도 얼마나 우직하고 뚝심 있는 사람이냐.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빠가 봐도 그래.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여지가 있거든. 그런데 장서방은 절대 아니야. 이미 확인 다 했고요.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해서 엄청 충격받았었어요. 무뚝뚝하지만 가정에는 성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더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암 1기인 거 말하지 마세요. 지금 말기로 알고 있으니까요. 아휴 그래 알았어.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아휴 그런데 정말 정서방이 그랬을라고. 엄마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네 시어머니도 그렇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이에요. 저도 충격 먹었다니까요. 제가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남편을 저도 내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제 편 돼주세요. 무거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누웠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입원해 있는데 시어머니가 형식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예, 어머님, 수술 잘 끝났어요. 저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아유, 다행이에요. 일단 의사가 차도를 봐야지 퇴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말기가 쉽지 않지. 수술로 해서 끝낼 게 아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니깐. 아유 우리 아들도 여행 가서도 걱정이 많은지 전화가 왔었어. 여행이요? 출장이 아니고요. 남편은 저한테 일주일 싱가포르로 출장 간다고 했었는데요. 아이고 그래 맞아 출장. 내가 말이 헛나왔어. 그러면 수술하고 피곤할 텐데 좀 쉬어라. 역시 여자의 촉은 역시였습니다. 저는 왜인지 그 여자랑 여행 간 것 같았는데요. 어머님이 말실수를 해주어서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쉽거든요. 남편의 출입국 기록과 그 여자의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보면 둘이 같이 여행 간 게 확실해지니까 저한테 유리해지는 겁니다. 화가 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증거 수집밖에 없잖아요. 수술은 너무 잘 되어서 향후 지켜보자고 해서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도 해외 출장 갔다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여자랑 여행을 갔다 와서 그런지 예전에 해외 출장 갔다 온 것과는 다르게 아주 활기차 보이더군요. 일주일 만에 만난 남편은 저를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왔구나. 컨디션은 어때? 앞으로 수술은 얼마나 더 해야 해? 항암도 해야 한대. 이미 많이 안 좋아져서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닫았다고 해. 항암 얘기했지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 나는 그런 거 싫다고 하고 그냥 살기로 했어. 살이 많이 빠졌네. 아이고 혼자 많이 힘들었지. 나도 출장 가는 내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 일단은 나 씻고 올게. 제가 퇴원 후 저희 부모님께 바로 내려가시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제 작전에 부모님은 마음이 약하셔서 제가 암 말기가 아니라는 것이나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냐고 말을 해버리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저 혼자 생활할 수 있다고 하고 얼른 내려보내지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고요. 원래 남편이 주말에는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잔뜩 꾸미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하고 난 다음 날이었는데요. 당신 어디 나가? 어딜 가는데 머리에 그렇게 힘을 주고 가는 거야? 누구 좋은 사람 만나? 내가 이 와중에 외출해서 미안한데 부장님이 잠깐 보자시네. 내년에 내가 승진하는 해잖아. 상무님께서 백 써주신다고 같이 보자고 했대. 그래서 나가봐야 해. 그렇구나. 당신 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잘 됐어. 우리 애들이 나 없어도 부족함 없이 컸으면 싶었는데. 아빠가 잘 나가면 더 좋은 거니까 가서 상무님 비유 잘 맞추고 와. 미안해. 내가 이런 날 같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래도 늦진 않을 거야. 저녁 잘 먹고 있어. 아, 밥 잘 못 먹으려나? 아우, 내 걱정은 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뭐라고. 어서 갔다 와. 이러다가 늦겠어. 나중에 그날의 블랙박스를 찾아서 보았죠. 그런데요, 세상에. 제가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증거가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차에서 뭔 짓을 했는지 더러워서 다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제정신 아닌 것들 혼내줄 만한 증거는 거기 다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증거가 모으면 확 터트리면서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적당한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심지어 우리 작은 애 생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선물도 사주기로 약속한 날이었죠. 그런데 아침에 이러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 언니야. 아빠가 미안해서 어떡하지? 오늘 회사에서 큰 발표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미뤄져서 아무래도 저녁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엄마랑 오빠랑 맛있게 먹고 아빠랑은 주말에 밥 먹어도 될까? 아빠 미워. 진짜 싫어. 내 생일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나 정말 기대 많이 했단 말이야. 치, 아빠는 맨날 바쁘고 내 생일에는 꼭 같이 하기로 했었잖아. 정말 미안해. 오늘은 신규 사업 발표하는 날이라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하지만 아빠가 최대한 빨리 마치고 올게. 알았지? 결국 딸은 울면서 유치원에 갔고요. 남편은 뻔하게도 그 여자랑 데이트를 즐기고 왔더군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아주 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정보 몇 개로 조합해서 SNS를 찾아냈고요. 유부남과 놀아나는 주제 뭐 자랑한다고 남편 사진까지 올렸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물론 남편의 뒷모습이었지만요. 그날은 그 여자와 한 달째 만남이라며 좋은 레스토랑에 갔다 왔더라고요. 자기 딸 생일은 모른 척하고 상간녀랑 데이트를 즐기는 게 내 남편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남편에게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한마디 딱 던졌어요. 여보, 축하해. 오늘은 딸 생일인데 당신은 한 달째 만남이더라. 시간 빠르다. 벌써 한 달이라니. 장난으로 사귀는 거 아니고 결혼할 사이인 거지? 아니, 그래.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혹시 뭐 내 뒤 캐고 다닌 거야? 그냥 나 죽고 나서 연애하지 그랬어. 그럼 비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뭐가 급해서 그런 거야? 나 저 세상 떠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알아? 그래서 네가 어쩔 건데? 네가 뭐 이혼 소송이라도 할 거야? 하루하루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입장인데. 당연하지. 내가 가더라도 당신과 이혼하고 갈 거야. 내가 그래야 편하게 눈 감지.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러는 거야? 장난하나 진짜? 당신 각오해. 다음 주에 이혼 소장이 당신 회사로 갈 거야. 그러니까 각오하고 있어. 이 파렴치하나. 이혼 소장이 작성되어도 우편으로 날아가는데 오래 걸린다고 해서 미리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해 놨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배송받을 수 있게 다 손 써놨습니다. 여기 이 집 우리 친정에서 해준 집이잖아. 재산분할은 나중에 해서 다 돌려줄 거니까 나가. 내 집이니까. 이 새벽에 어디로 나가라고 하는 거야? 내 집, 내 옷 다 여기 있는데. 나보고 어디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내가 왜 걱정하니? 네 엄마 집에 가든 상간녀 집에 가든 그건 너 알아서 하고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을 그날 집에서 쫓아냈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이혼 소장이 회사로 날아가자 전화로 완전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눈 하나 꿈쩍하나요? 이미 다 이긴 싸움인데 뒤가 구린 사람이 화가 날 뿐이겠죠. 남편 없이 그래도 잘 살아보고자 제 나름 열심히 청소도 하고 애들도 더 단정히했고 공부도 열심히 가르쳤죠.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님이 말없이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애들이 없는 낮에 오셨어요.
아범한테 얘기 다 들었다. 아범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럼 와이프 두고 바람 피우는 남편인데 제가 참고 넘어가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그런 말 하실 거면 가세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님과 볼 일 없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너는 우리 아들 인생에 끝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너 곧 가는 마당에 위자료라도 챙기려고 하는 거냐? 야, 5천만 원이다. 이 정도면 2년 노잣돈으로 넉넉할 게야. 도장 찍고 우리 아들 편안하게 놓아 주거라. 그 뒤로 이혼 소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소송 말고 협의 이혼해. 아이 그게 더 빨라. 안 그러면 그 돈 다시 뺏어갈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급하게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지요. 시어머니 이론상 저는 죽으려면 몇 달은 걸리고 최소 6개월까지인데 그 여자는 3개월 후에 해외 지사로 간다더군요.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결혼을 시켜서 같이 내보내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또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둘이 마음에 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은 거죠. 결혼을 안 시키고 그 여자 홀로 보내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새 출발하는 사람한테 전부인 초상까지 치르라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와 이혼을 종용해서 빠르게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는 갈 사람이니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어머님, 사실을 모르시네요. 저 사실 위암 말기 아니에요. 일기 와서 수술 받고 완치 판정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 세상 가는 줄 알고 아범 결혼 서두르고 싶은가 본데요. 인생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솔하게 움직이셔서 아들 재판받게 생겼네요. 이게 다 어머님 탓이에요. 뭐? 아니 암 말기가 아니라고? 완치가 되었다고? 아, 세상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분명히 말기라고. 말기는 무슨 말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남편이 혼자 오해해서 저 말기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정정할 새 없이 재혼 얘기하시고요. 저 엄청 이갈았어요. 그러니까 이혼 각오하세요. 시어머님은 당연히 엄청 놀라셨는지 눈도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완전히 얼어붙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하시대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대학병원인데 정진영 환자 보호자님 되시나요? 지금 심한 교통사고가 나서 이송되어 왔어요. 일단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동의하시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인간이 그날도 월차를 쓰고 그 여자랑 데이트를 갔던 겁니다. 낮에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졸음운전하던 트럭에 깔려 대형 사고가 난 것이에요. 그렇게 미운 남편이지만 그래도 사고 소식에 놀라 시어머니와 함께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그 여자도 심하게 다쳤고 남편 상태가 더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타깝게도 손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상태에 오열을 했고요. 뒤이어 그 여자 쪽 집안에서도 부모들이 왔어요. 병원이 곡소리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러자 좀 진정이 되었을 때 여자 쪽 집안에서 제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그 환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누구신데 거기서 그러고 있죠? 저요? 저는 이 사람 아직까지는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시죠? 뭐라고요? 아니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보세요 사돈 말씀 좀 해보세요. 와이프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와이프가 병으로 죽어서 재혼시킨다고만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들 이거 사람 아니네. 저기요 이 사람들이 당신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몰랐네요.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알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고요. 네, 제가 암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말기를 착각해서 저 곧 죽는 줄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 일기라 엊그제 수술받고 완쾌하고 있어요. 죽을 일 없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러면 우리 딸이 상간녀가 되는 거야? 어머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민 거야? 어머 이 더러운 사람들
당신 내 딸 어쩔 거야? 내 딸 인생 어쩔 거야? 어머님은 여자 쪽 부모님께 멱살 잡히고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결국 남편의 재혼은 물거품이 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시키면 그게 부모겠어요? 개차반이지. 저는 그때부터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이 멱살이 잡히든 말든 욕을 먹든 말든 뒤로 돌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도 제게 얼굴을 못 드시기에 그 후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많이 다쳤고 그 상간녀도 많이 다쳤기에 상황을 좀 봐주는 의미에서 소송을 좀 미루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점점 회복을 하자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나는 우리 아들이 힘든 꼴을 보고 싶지 않어.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혼자 애 키우면서 호랍이 되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 그래서 그랬어. 아이, 너도 자식이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떨지 알 거 아니니. 아이, 제발 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이혼 소송 취소하고 다시 잘 살면 안 될까? 왜요? 팔 하나 없는 병신 자식 저한테 떠넘기시려고요? 아이, 저보고 병수발 들으면서 살라고요? 자식이 있으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무지했어. 내가 정말 경솔했고 내가 정말 미안해. 아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어?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남편이 더 괘씸해요. 제가 남편이랑 무슨 신뢰가 있어서 혼인 생활을 이어가겠어요? 그동안 제가 소를 중지하고 있었던 건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다쳤으니까 봐주고 있었던 거지 절대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다시 소 제기할 테니까 각오나 하세요. 저는 그 뒤로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을 했고요. 당연히 승소해서 엄청난 위자료를 다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 집에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대요. 얼마나 괘씸할지 가늠이 됩니다. 제 전 남편은 손 때문에 전에 했던 사무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퇴사 처리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 생활비가 막막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려서 손이 많이 가긴 가는데 전일제 근무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파트타임을 하기에는 월급이 너무 적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전 남편한테서 받은 위자료, 상간녀한테서 받은 위자료로 무인 가게를 차렸어요. 다행히 그게 잘 돼서 순식간에 빚도 다 갚고 무인 스터디룸과 무인 문방구까지 내서 돈을 쏠쏠히 벌고 있답니다. 애들과 함께하며 돈을 버니까 더 좋더라고요. 정말 잘 풀렸죠? 세상에 순리가 있는데 욕심으로 그걸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제 교훈 잊지 마시고 꼭 순리대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